인천항의 밤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번개와 천둥 소리가 그 정막을 찢어 발겼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도시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했으나 곧 퍼져나갈 비릿한 피냄새만큼은 지울 수 없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실오라기처럼 얇아진 이곳에서 법으로부터 버림받은 남자 강진혁과 진실을 쫓는 고집스러운 팬 이하은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이것은 소꿉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15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과거가 다시 돌아온 핏빛 복수의 서막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녹슨 컨테이너를 때리며 귀를 찢을 듯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물안개와 어둠이 뒤섞인 뿌연 공간 속에서 이하은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은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이 젊은 열혈 기자는 가죽 재킷 주머니 속에 든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리는 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버려진 항구를 감싸고 있는 서늘한 살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거대한 바위산처럼 든든하고 넓은 등이었다. 강진혁.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남자 뒷세계에 미친 개라고 불리던 그가 지금은 빗속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내려와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하연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도의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금도 떨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호흡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 이 상황이 목숨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사실과는 정반대로 말이다. 놈들이 왔어. 진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린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혜은의 귀에 명확히 꽂혔다. 혜은은 깜짝 놀라 앞을 향해 눈을 부릅떴다. 칠흑 같은 어둠과 미로처럼 쌓인 컨테이너들, 그리고 멀리서 번쩍이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혁은 달랐다. 수없는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그의 감각은 웅덩이를 밟는 군용 워커의 발자국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미세한 마찰음, 그리고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화약 냄새를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수박처럼 머리통이 터지고 싶지 않다면 머리카락 한 올도 내밀지 마. 진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경고했다. 하연이 그 무례한 태도에 대해 막 따지려던 찰나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기를 갈랐다. 피잉, 챙. 하연의 머리 바로 옆 컨테이너 벽에 총알이 박히며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동시에 진혁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파란색 컨테이너 뒤에서 검은 옷을 입고 중무장한 남자 3명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전문 용병이었다. 전술 대형을 유지하며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를 구석구석 훑는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전문성조차 강진혁이라는 분노 앞에서는 무의미해 보였다. 진혁은 빗물로 흥건한 콘크리트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에 쏟아지는 총알 세례를 피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선두에 있던 놈의 코앞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벼락 같은 어퍼컷이 장렬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다. 거구의 용병은 뒤로 나자빠지며 총을 놓쳤다. 나머지 2놈이 반응하기도 전에 진혁은 몸을 회전시키며 2번째 놈의 관자놀이에 무자비한 돌려차기를 꽂아 넣었다. 타격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놈은 날아가 컨테이너 벽에 처박히며 기절했다. 남은 한 놈은 그 괴물 같은 속도에 겁을 먹고 총구를 진혁에게 겨눴다. 하지만 진혁이 더 빨랐다. 그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망설임 없이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오려던 순간 진혁의 박치기가 놈의 안면을 강타했다. 놈은 터진 샌드백처럼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세놈. 판스교. 하연은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강진혁이 자격 박탈당한 천재 변호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기계처럼 싸운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이건 경기용 무술이 아니었다.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잔혹한 실전 기술이었다. 가자. 진혁이 돌아와 해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뜨거웠으며 피가 묻어 있었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증인? 박씨 할아버지는 아직 약속 장소에 있잖아요. 하연은 숨을 헐떡이며 그의 긴 보폭을 따라가려 애썼다. 그 영감이 위험해.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노인네도 예외는 아닐 거야. 진혁은 짧게 대답하며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다. 그들은 컨테이너 사이에 좁은 틈을 빠져나와 3번 부두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해운은 얼어붙고 말았다. 15년 전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인 늙은 경비원 박씨가 부두 끝으로 몰려 있었다. 그는 낡은 우비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어둠 속의 총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하연이 뛰쳐나가려 했지만 진혁이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화물 뒤로 숨겼다. 나대지 마. 저격수가 있어. 진혁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박 씨의 가슴 위를 훑고 지나가는 희미한 붉은 레이저 포인터를 보았다. 놈들은 쥐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노인을 미끼로 써서 자신과 해운 같은 불청객을 끌어내려는 속셈이었다. 강 변호사님. 기자 양반, 박 씨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기척을 느낀 듯 했다. 빗소리에 묻혀 갈라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낡은 구리비치 감도는 작은 물건을 꺼냈다. 난 더 이상 이걸 지킬 수가 없어. 이걸 가져가게. 진실은 여기에 있어. 노인은 손을 들어 그 물건을 그들이 있는 쪽으로 던지려 했다. 당, 건조한 파열음이 울렸다. 그들을 포위한 놈들이 쏜 것이 아니었다. 저 높은 타워 크레인 위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대구경 탄환이 빗줄기를 찢고 박 씨의 가슴을 관통했다. 안 돼. 하연이 비명을 질렀다. 노인의 마른 몸이 크게 들썩이더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붉은 피가 솟구쳐 빗물과 섞여 바다로 흘러내렸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물건이 튕겨나와 진혁과 하연이 숨어있는 곳 근처로 굴러왔다. 젠장. 진혁이 욕설을 내뱉었다. 시간이 없었다. 위치가 발각되었다. 사방에서 놈들의 발소리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저격수의 레이저 불빛이 다음 목표물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혁은 은폐물 밖으로 몸을 날렸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닥을 미끄러져 박 씨가 떨어뜨린 증거물을 낚아챘다. 그것은 녹슨 열쇠였다. 그의 손가락이 열쇠에 닿는 순간 수발의 총알이 그 주변 바닥을 갈아엎었다. 빨리 뛰어. 그는 소리치며 열쇠를 해운에게 던지고 방금 쓰러뜨린 용병에게서 뺏은 권총을 뽑아들었다. 진혁은 격렬하게 응사했다. 그의 사격은 백발백중이었고 놈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검은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놈들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해운은 날아오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날카로운 부분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꽉 쥐었다. 그녀는 혼자 도망치지 않았다. 진혁을 돌아보았다. 그는 홀로 군대와 맞서며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미쳤어요. 같이 가야죠. 하연이 악을 쓰며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그를 도우려 했다. 그 순진하고 멍청한 행동에 진혁은 화가 나면서도 헛웃음이 나왔다. 이 여자는 자기가 무슨 원더우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가? 진혁은 마지막 탄창을 비우고 하연 쪽으로 달려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부두 끝으로 밀어붙였다. 앞은 시커먼 밤바다였고 파도가 거세게 바위를 때리고 있었다. 뒤는 사신들의 총구였다. 갈 데가 없다, 강 변호사. 용병들 사이에서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사내가 걸어나와 진혁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진혁은 벼랑 끝에 멈춰 섰다.
깊은 심연 같은 바다를 내려다보고는 해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빗물에 화장이 번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수영할 줄 아나? 진혁이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물었다. 뭐라고요? 지금 농담할 때예요. 나 맥주병이란 말이에요. 하연은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내려다보며 더듬거렸다. 그거 유감이군. 그럼 숨이라도 오래 참아봐. 진혁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오만하고 광기 어린 미소였다. 혜운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꽉 껴안아 자신의 가슴팍에 머리를 파묻게 했다. 꽉 잡아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부두박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쏴! 쏴 죽여버려! 지휘관인 흉터 사내가 미친 듯이 고함쳤다. 수많은 총알이 자유낙하하는 두 그림자를 쫓아 빗발쳤다. 하지만 어둠과 비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붕덩! 두 사람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처박혔다. 뼈가 시릴 듯한 냉기가 순식간에 전신을 감쌌고 짠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다. 혜운은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렸지만 진혁의 단단한 팔은 그녀를 놓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수면 위를 훑는 총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광활한 어둠의 바닷속 유일한 빛은 저 멀리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뿐이었다. 그 빛은 고통을 참아내며 이를 악문 진혁의 얼굴을 잠시 비추었다. 그의 어깨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닷물에 섞여 붉게 퍼져나갔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냥꾼이 사냥감이 될 차례였다. 심해의 사신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난 강진혁과 이하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은신처로 숨어들었다. 그 비밀스러운 지하 벙커는 피 흘리는 상처를 치료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들 영혼에 새겨진 흉터가 발가벗겨지는 공간이기도 했다. 노란 전구 불빛 아래 소독약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한물간 전직 변호사와 고집불통, 여기자 사이의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은 육체의 고통을 나눌 뿐만 아니라 진혁의 가장 끔찍한 악몽, 15년 전 그 원한설인 불길과 마주하게 된다. 부하합, 검은 수면 위로 두 개의 머리가 솟구쳐 올랐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진혁은 한 팔로 혜운의 허리를 감싼 채 거칠게 물살을 헤치고 해안가 바위 쪽으로 헤엄쳤다. 짠물이 상처를 파고들 때마다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전신을 휩쓸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바위 위로 혜운을 먼저 밀어 올린 뒤 그도 젖은 짐승처럼 기어 올랐다. 미친,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요. 혜운은 바위에 대자로 뻗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그녀의 온몸은 추위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안 죽었잖아. 그럼 된 거야. 진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심각했다. 어깨의 총상에서 흘러나온 피가 흰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근처 덤불 속에 숨겨둔 낡은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이레오나, 놈들이 해안경비대를 부르기 전에 사라져야 해. 30분 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자동차 정비소 지하, 셔터 문이 내려가고 세상과 단절된 이곳은 진혁의 은신처이자 집이었다. 벽면에는 해결사 일을 하며 모은 각종 도청장치와 무기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와 법학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전형적인 독신 남자의 냄새 아니 인생을 반쯤 포기한 남자의 냄새가 났다. 진혁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구급상자, 저기 냉장고 옆 선반에 있어. 그가 턱짓으로 가리켰다. 혜원은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닦을 새도 없이 구급상자를 찾아들고 그에게 달려왔다. 옷 빼오서요. 하연의 단호한 말에 진혁이 반쯤 감긴 눈을 뜨며 피식 웃었다. 기자 양반,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난 보수적인 남자라. 닥치고 빨리 벗기나 해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농담이 나와요.
하연은 진혁의 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벗겨냈다. 드러난 그의 상체는 충격적이었다. 탄탄한 근육질의 몸이었지만 그 위에는 수많은 흉터가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칼자국, 화상자국, 그리고 낡은 총상들. 그것은 그가 지난 15년 동안 겪어온 지옥 같은 삶의 이력서와도 같았다. 하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뭘 그렇게 멍하니 봐 반했나. 진혁은 고통을 참느라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빈정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시끄러워요. 총알이 박혀 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깨 뒤쪽 근육에 박힌 탄두가 보였다. 비벼내야지. 마취제에는 없어. 위스키나 가져와. 진혁은 테이블 위에 있는 독한 버번 위스키 병을 가리켰다. 혜은이 술병을 가져오자 그는 병뚜껑을 이로 물어뜯어 열고는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리고 남은 술을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다. 교육.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진혁의 목에 핏대가 섰다. 그는 핀셋과 바늘을 혜은에게 건넸다. 내가 해. 내줘.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사람 살을 꿰매본 적 없다고요. 하연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내 등 뒤에 눈이 달려있지 않아서 말이야. 그냥 천조가리 깁는다고 생각하고 쑤셔. 손 떨지 말고. 진혁은 소파 등바디를 꽉 움켜쥐었다. 혜은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핀셋을 잡았다. 금속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 진혁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지하 벙커를 채웠다. 아, 야 살살 좀 해.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냐? 가만히 좀 있어요. 당신 근육이 너무 딱딱해서 바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건 칭찬으로 듣지. 거기 말고 좀 더 오른쪽. 피와 땀이 뒤섞인 기묘한 수술이 이어졌다. 혜은은 입술을 깨물며 집중했다. 투박하고 거친 남자. 처음 봤을 때는 돈만 밝히는 양아치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이 남자의 등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마지막 매듭을 짚고 붕대를 감아주자 혜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혁은 땀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셔츠를 대충 걸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박 씨가 남긴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하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박 씨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진혁은 열쇠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낡은 열쇠 손잡이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CS의 용사, CS, 청솔인가? 진혁이 중얼거렸다. 청솔이요, 그게 뭐죠? 초해민석 아니. 지금은 대법관님이 되신 그 자식의 처가 쪽 회사야. 유령 회사나 다름없지. 15년 전 아파트 시공을 맡았던 하청업체이기도 하고. 진혁의 눈동자에 차가운 살기가 스쳤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럼 이 열쇠는 그놈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더러운 비밀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겠지. 아마도 원본 설계도나 부실 공사를 지시한 내부 문서가 있을 거야. 진혁은 위스키 병을 다시 들어 올렸다. 알코올 기운이 돌자 긴장이 풀리면서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자라,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해. 저기 침대 써. 난 소파에서 잘 테니까. 당신 환자잖아요. 침대 쓰세요. 내 집이야. 내 맘대로 해. 그리고 코 골면 쫓아낼 거야. 진혁은 웅얼거리듯 말하고는 소파에 길게 누워져 눈을 감았다. 혜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구석에 있는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다. 낯선 공간, 낯선 남자, 그리고 끔찍한 살인사건.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극심한 피로가 그녀를 덮쳤다. 샤시, 새벽 3시. 안 돼. 문 열어. 거기 누구 없어요. 진혁의 비명소리에 혜우는 번쩍 눈을 떴다. 그녀는 소파로 달려갔다. 진혁은 악몽을 꾸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젓고 있었다. 뜨거워. 끄악 살려줘. 안에 아이들이 있다고. 그의 꿈속은 15년 전 그날의 화재 현장이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키고 타는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지옥도를 그리고 있었다.
갇혀 있는 사람들 유리창을 두드리는 절박한 손들, 그리고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자신의 모습. 죄책감이라는 불길이 매일 밤 그를 태우고 있었다. 강진 역시 정신 차려요, 꿈이에요. 해운은 진혁의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다. 진혁이 헉하고 숨을 들이키며 눈을 떴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고 초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눈앞에 해운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하하, 그는 거칠게 숨을 고르며 상체를 일으켰다. 악몽의 잔상이 여전히 망막에 남아있었다. 괜찮아요. 무슨 꿈을 꿨길래.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 했다. 진혁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쳐냈다.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들키고 싶지 않은 나약함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혁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하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15년 전 내가 변호했던 그 경비원 아저씨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었어.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그런데 난 그 편지를 받고 도망쳤어. 내 무능력이 역겨워서. 오늘 박씨 영감이 죽는 걸 보면서 그때 기억이 다시 살아났나 봐. 진혁의 고백은 덤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해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번에 진혁은 밀어내지 않았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나를 구해줬고 증거도 찾았어요. 하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우리가 잡아요, 그놈들. 대법관이든 대통령이든 50명을 죽이고 떵떵거리며 사는 꼴은 나도 절대 못 봐요. 진혁은 고개를 돌려 해운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같았다. 그 눈빛을 보자 마음속의 불길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것 같았다. 네오, 생각보다 꽤 괜찮은 여자네. 말만 많은 줄 알았더니. 진혁이 픽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칭찬하려면 돈으로 줘요.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할 거니까. 하윤도 지지 않고 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동료와의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열쇠가 가리키는 곳 청솔건설의 비밀 창고로 가야 했다. 그곳에 최민석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청솔건설. 간판은 번듯하게 걸려 있었지만 강남 외곽의 낡은 5층 건물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낮에는 유령 회사처럼 조용하다가 밤이면 검은 돈이 세탁되는 곳. 이곳이 바로 최민석의 자금줄이자 15년 전 부실공사의 증거가 잠들어 있는 호랑이 굴이었다. 이 옷 너무 꽉 끼는 거 아니에요. 숨도 못 쉬겠네. 이혜은이 짧은 미니스커트 끝자락을 내리며 투덜거렸다. 그녀는 붉은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가슴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블라우스에 킬힐을 신고 있었다. 평소의 활동적인 기자 복장과는 180도 다른 전형적인 강남 사모님 혹은 철없는 재벌 3세의 애인 컨셉이었다.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 쳐다본 진혁이 혀를 찼다. 그 역시 평소에 낡은 가죽 재킷 대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상태였다. 폼은 나지만 어딘가 건달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딱 해결사 경호원 그 자체였다. 불평하지 마. 그게 다 전략이니까. 놈들의 시선을 얼굴이 아니라 몸매로 분산시키는 거지. 그래야 내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와, 변호사님 멘트 수준하고는 이거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한 거 알죠? 지금은 변호사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 준비됐으면 가자. 실수하면 우린 저 건물 지하 공구리 속에 묻히는 거야. 진혁은 차 문을 열고 나갔다. 해운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건물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입구에 서 있던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그들을 막아섰다. 무세운 일로 오셨습니까? 예약 없으면 출입 불가입니다. 보안 요원의 딱딱한 말투. 진혁이 나서려 했지만 혜은이 먼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야, 네오. 내가 누군지 몰라. 최 회장님이 당장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디서 문전박대야. 내 뒤에 이 오빠 보여. 한번 맞아볼래. 하연의 연기는 메소드급이었다. 아나무인의 히스테릭한 목소리.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봤다. 그 틈을 타 진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아가씨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십니다. 회장님 기다리시니 비키시죠. 다치기 싫으면. 진혁이 보안 요원 한 명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다. 묵직한 악력과 살기 어린 눈빛에 요원들은 압도되어 길을 터주고 말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혜연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휴, 나 방금 좀 멋있었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인데. 오비오하지 마. 진짜 미친년 같았으니까. 진혁은 피식 웃으며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눌렀다. 4층. 자료실이 있는 곳이다. 딩동. 문이 열리자 고요한 복도가 나타났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살벌했다. 그들은 태연하게 복도를 지나쳐 가장 안쪽에 있는 자재관리실 앞에 멈춰 섰다. 문은 전자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여기서부턴 내 전공이지. 진혁이 주머니에서 휴대용 해킹 단말기를 꺼내 도어록 패널에 갖다 댔다. 숫자가 빠르게 돌아가더니 5초 만에 삐빅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역시 전직이 의심스럽다니까. 하연이 감탄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수많은 서류 박스와 금고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혁은 박 씨가 남긴 열쇠 1004를 꺼냈다. 눈앞에 04라는 숫자가 적힌 중형 금고가 보였다. 빙고! 진혁이 열쇠를 꽂고 돌렸다. 묵직한 금소금과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들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진혁은 장부를 꺼내 빠르게 훑어보았다. 15년 전 날짜가 적힌 페이지. 2010년 5월 A동 단열자의 변경 승인. 불연제, 가연성 스티로폼. 차액 30억 원 비자금 조성. 승인자 최민석 본부장. 자자스다. 진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한 줄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50명이 불타 죽었다. 최민석 이 개자식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이거면 놈을 끝장낼 수 있어요. 하윤이 흥분하며 USB를 챙겼다. 그때였다. 윙, 윙, 윙.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다. 붉은 경광등이 복도를 비추기 시작했다. 함정이야. 금고를 여는 순간 센서가 작동했어. 진혁이 소리쳤다. 복도 양쪽에서 거기서 라는 고함과 함께 무장한 경비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번엔 곤봉이 아니라 전기 충격기와 칼을 든 진짜 깡패들이었다. 니드위어. 진혁은 하연의 손목을 잡고 비상구 쪽으로 달렸다. 앞을 막아서는 놈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달려드는 다른 놈의 팔을 꺾어 벽에 쳐박았다. 혜은도 키리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달리며 핸드백을 휘둘러 놈들의 시야를 가렸다. 계단으로 가야 해.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타고 1층까지 미친 듯이 내려왔다. 1층 로비는 이미 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장문. 진혁은 망설임 없이 1층 로비 옆 대형 유리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두 사람은 건물 밖 화단으로 굴러떨어졌다. 유리 파편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다. 차에 타 빨리. 그들은 헐떡이며 차에 올라탔다. 진혁이 시동을 걸자마자 굉음과 함께 엔진이 포효했다. 튜닝된 구형 세단의 야수 같은 본능이 깨어났다.
끼끼.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급출발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색 SUV 세대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왁 잡아 혀 깨물지 말고. 진혁은 기어를 변속하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강남의 복잡한 도로 위에서 광란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검은 SUV들은 무법자처럼 일반 차량들을 밀어내며 진혁의 차를 포위하려 했다. 놈들 중 한 명이 창문을 열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다탕탕. 뒷 유리창이 박살나며 유리 조각이 뒷좌석으로 쏟아졌다. 혜연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다. 미친놈들,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총질이라니. 최민석이 그만큼 급하다는 증거지. 놈도 이제 끝이라는 걸 아는 거야. 진혁은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교차로를 가로질렀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고개 운전이었다. SUV 한 대가 그를 따라하려다 마주 오던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꽝! 하나 처리했고, 하지만 나머지 두 대는 끈질겼다. 그들은 진혁의 차 양옆으로 따라붙어 차체를 들이받기 시작했다. 꿍꽝! 차체가 요동쳤다. 혜우는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잡고 있었다. 옆차의 놈이 창문을 내리고 샷건을 겨누는 모습이 보였다. 숙여! 진혁이 외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체가 순간적으로 멈칫하자 옆에서 샷건을 쏘려던 놈의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관성에 의해 SUV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다시 엑셀을 밟으며 핸들을 놈의 차 뒷범퍼 쪽으로 꺾었다. 이른바 피트 매뉴버, PT 매누버 기술이었다. 경찰들이 도주 차량을 제압할 때 쓰는 고난도 기술. 진혁의 차 범퍼가 SUV의 뒷바퀴를 툭 치자 균형을 잃은 SUV는 고속도로 위에서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마지막 SUV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두 대의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엉켜버렸다. 화염과 연기가 피어올라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렸다. 진혁은 다시 속도를 높여 혼란스러운 현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불길을 보며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살았다. 조수석의 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 그리고 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맨발은 상처투성이었다. 진혁은 속도를 줄이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다. 그는 말없이 옆자리에 혜운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려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품속에 껴안은 USB와 장부를 보물단지처럼 확인하고 있었다. 그거 무사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어요. 하연이 울먹이면서도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진혁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 운전 좀 하네요. 아까 그 기술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전직 변호사라니까 못하는 게 없지. 진혁도 피식 웃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근육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그들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새끼를 훔쳐나왔다. 이제 이빨을 드러낼 차례였다. 어디로 가요? 집은 노출됐겠죠. 당연하지. 놈들이 내 정비소도 이미 박살냈을 거야. 이제 우린 갈 곳 없는 신세야. 갈 곳이 왜 없어요? 하연이 눈물을 쓱 닦으며 눈을 반짝였다. 최민석이 절대 건드리지 못할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우리 방송국. 아니고 경쟁사 방송국 국장님 집이요. 그분은 최민석이랑 앙숙이거든요. 특종 준다고 하면 숨겨줄 거예요.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여자는 정말 대책 없이 긍정적이고 무모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 무모함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래 가자. 악마를 잡으려면 또 다른 악마의 손을 잡아야지. 차가 붉게 물드는 석양을 향해 달렸다. 차 안에는 승리의 전리품과 생사를 넘나들며 싹튼 두 남녀의 묘한 신뢰감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최민석은 단순히 깡패들만 부리는 수준의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법을 쥔 괴물이었다. 그리고 괴물은 이제 막 진짜 사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최민석이 보낸 초대장은 마치 사형 선고장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검은색 봉투. 그 안에는 제105주기 인주아파트 화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재단 설립 기념 자선 파티라는 문구가 우아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가장 역겨운 것은 주최자의 이름이었다. 대법관 최민석.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제삿날에 그들의 피로 쌓아 올린 명성을 과시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겠다는 의도였다. 미친 새끼, 정말 악마가 따로 없네요. 이하은이 치을 떨며 초대장을 구겨버리려 했다. 하지만 진혁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구기지 마. 이건 티켓이야. 티켓이라니요. 설마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하연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진혁을 쏘아보았다. 어차피 놈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숨어서 쥐새끼처럼 쫓기는 건 이제 지겨워. 정면으로 부딪혀서 놈의 가면을 벗겨야지. 그리고 진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혜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IUSB에 암호를 풀려면 놈의 지문이나 홍채 정보가 필요해. 그 파티장은 놈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혜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혁의 눈빛에 서린 결기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도 같이 가요. 파트너 필요하잖아요. 진혁은 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7시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들었다.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최고급 와인과 캐비아가 서빙되는 이곳은 바깥 세상의 고통과는 단절된 천국처럼 보였다. 입구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오늘의 주인공 최민석 대법관이 등장했다. 40대 중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수려한 외모, 딱 떨어지는 맞춤 슈트, 그리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온화한 미소. 그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안경 너머의 눈빛은 먹이를 탐색하는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장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은 강진혁과 짙은 네이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이하은이 들어섰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 진혁은 15년 전 법정을 호령하던 귀공자 변호사 시절의 아우라를 그대로 뿜어내고 있었다. 혜운 역시 평소의 털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혹적이면서도 당당한 자태로 좌중을 압도했다. 저 사람, 강진혁 아니야. 면허 취소된 그 변호사.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배우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최민석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듯 했으나 이내 더 짙은 가면을 썼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여유롭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군 친구. 살아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내 파티에 올 줄은 몰랐어. 최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날 같았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대법관님. 네가 죽인 사람들 영혼이 여기서 춤추고 있을 텐데 분위기가 참 좋네. 진혁은 웃으며 대꾸했다. 두 남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강 변호사 여전히 농담이 지나치군. 아, 이쪽은 그 유명한 사고뭉치 기자님이신가? 최민석이 혜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혜은은 혐오감을 감추고 도도하게 미소 지었다. 반갑습니다, 최 대법관님. 오늘 파티의 취지가 참 감동적이네요. 속죄를 위한 자리인가요? 하연의 도발적인 질문에 최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몸을 숙여 혜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가씨 기자는 펜을 굴릴 때가 제일 예뻐.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그 예쁜 손가락이 부러지면 곤란하잖아.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때 경호실장이 최민석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파티를 즐기게. 내 선물은 마음에 들지 모르겠군. 그가 떠나자 진혁은 하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놈이 지문을 따야 해. 내가 시선을 끌 테니까 넌 놈이 마시던 와인잔을 확보해. 알았어요. 조심해요. 두 사람은 흩어졌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진혁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웨이터와 시비를 붙으며 소란을 피우는 사이 혜은은 최민석이 내려놓은 테이블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와인잔을 집어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런 도둑고양이가 들어왔군요. 돌아보니 덩치 큰 경호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혜은은 저항하려 했지만 입이 틀어막힌 채 비상구 쪽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진혁이 있는 쪽을 보았지만 그는 몰려든 인파 때문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진혁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소란을 피우는데도 최민석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연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함정이다. 진혁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는 웨이터를 밀치고 군중을 해치며 하연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바닥에 떨어진 하연의 클러치백이 보였다. 진혁의 눈빛이 변했다. 신사적인 변호사의 눈빛은 사라지고 야수의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병을 낚아챘다. 비껴. 그의 포효가 연회장을 울렸다. 경호원들이 몰려들었다. 강진혁 씨,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십시오. 경호원 한 명이 손을 뻗자 진혁은 망설임 없이 샴페인 병으로 놈의 머리를 내려쳤다. 쨍그랑 파편이 튀고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귀부인들과 웅성거리는 정적의 인사들 사이에서 진혁은 홀로 수십 명의 경호원과 맞섰다. 그는 춤을 추듯 움직였다. 턱시도 자락을 휘날리며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상대를 중심을 무너뜨린 뒤 명치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한 놈이 곤봉을 휘두르자 진혁은 몸을 숙여 피한 뒤 테이블 위에 포크를 집어 놈의 허벅지에 꽂았다. 유악! 하윤이 어디시겠어? 진혁은 쓰러진 경호원의 멱살을 잡고 윽박질렀다. 놈은 겁에 질린 눈으로 비상구 쪽을 가리켰다. 진혁은 비상구를 향해 질주했다. 복되는 더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진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는 닫힌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VIP 대기실. 그곳에는 혜은이 의자에 묶인 채 뺨이 부어오른 상태로 있었고 최민석의 신복인 흉터 사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위협하고 있었다. 어바! 하은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진혁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흉터 사내가 칼을 꺼내 휘둘렀지만 진혁은 맨손으로 칼날을 받아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칼날을 쥔 채 놈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그대로 놈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놈이 기절해서 늘어질 때까지 그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혜은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었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혁은 떨고 있는 혜은을 품에 꽉 안았다. 혜은은 그의 피 묻은 손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당신 손, 피가 상관없어. 네가 무사하면 돼. 그때 방 안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최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감동적이군, 강진혁.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랑 이야기야. 하지만 이 쇼의 결말은 비극일 거야. 대기실 벽면에 있던 TV 화면이 켜지며 뉴스 속보가 나왔다. 속보. 강진혁 전 변호사 자선 파티장에서 난동, 대법관 테러 시도. 화면에는 진혁이 경호원들을 폭행하는 CCTV 장면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나오고 있었다. 네오는 이제 테러리스트야, 친구. 대한민국 경찰 전 병력이 너희를 잡으러 갈 거야. 살고 싶으면 기어라. 내 발밑으로.
최민석의 비웃음 소리가 방을 채웠다. 진혁은 스피커를 향해 주먹을 날려 박살냈다. 그리고 혜은을 일으켜 세웠다. 들었지? 이제 우린 공식적인 적이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갈 때까지 갔잖아요. 혜은이 눈물을 닦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다. 나가자. 이 지옥 같은 쇼를 끝내러. 진혁은 자신의 턱시도 재킷을 벗어 혜은의 찢어진 드레스 위로 걸쳐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피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강하게 의지하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헬리콥터 소리가 건물을 진동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진혁은 호텔 주방 쪽 뒷문을 발로 차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어디로 가요? 이제 정말 숨을 곳도 없는데. 하은이 물었다. 진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그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지. 놈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곳으로 간다. 그게 어딘데요? 최민석의 집. 놈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 지금이 놈의 안방을 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미친 계획이었다. 하지만 혜은은 웃었다. 이 미친 남자와 함께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아요. 가서 놈의 금고를 털어버리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사냥감이 사냥꾼의 목을 물어뜯으러 가는 길이었다. 도망자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다.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이 닿지 않는 곳.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재개발 구역 달동네. 이곳은 강진혁과 이하은이 숨어들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었다. 최민석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아 곧 철거될 예정인 텅 빈 집들 사이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기익, 녹슨 철대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진혁은 주위를 경계하며 혜은을 먼저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곳은 15년 전 화재 사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어간 경비원 박씨, 그리고 얼마 전 항구에서 살해당한 그 노인이 생전에 머물던 집이었다. 집안은 냉기로 가득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가난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먼지 쌓인 가구들을 비췄다. 벽면에는 화재로 죽은 50명의 사진과 이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것은 박 씨가 평생을 바쳐 만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들을 위한 작은 재단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면 당분간은 안전하겠죠. 하연이 낡은 장판. 바닥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는 흙탕물과 찢어진 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맨발은 상처투성이었고 고운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진혁은 대답 대신 커튼을 쳐서 창문을 가리고 문에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 구석에 있던 낡은 담요를 집어들어 혜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경찰 병력이 호텔 주변과 주요 도로를 봉쇄했어. 이 달동네는 CCTV도 없고 곧 철거될 곳이라 수색 순위에서 밀릴 거야. 새벽까진 시간을 벌 수 있어. 진혁은 바닥에 앉아 재킷 안주머니에서 편의점에서 훔친 소주 한 병과 소시지를 꺼냈다. 저녁도 못 먹었지. 이거라도 먹어. 혜은은 헛웃음을 지었다. 6성급 호텔의 캐비아, 대신 훔친 소시지라니.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어 보였다. 그녀는 소시지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소주병을 따서 나발을 불었다. 케우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변호사님도 마셔요. 그녀가 병을 건넸다. 진혁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벌 회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도도함 총알이 빗발치는 항구에서 보여준 깡다구. 그리고 지금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는 여유. 이 여자는 정말이지 예측할 수 없었다. 네오, 안 무섭냐? 내일이면 우린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죽을 확률이 99%지.
진혁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주었다. 혜은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댔다. 그녀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무서워요. 당연하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든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붙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 사진들을 봐요. 15년 전 저 사람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며 죽어갔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민석 같은 인간들이 그 목소리를 돈으로 틀어막았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나도 그놈들이랑 똑같은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진혁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15년 전 자신이 도망쳤던 그 비겁함과 정면으로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진혁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가슴 벅찬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미안하다. 또 뭐가요? 그때 도망쳐서, 그리고 너를 이 지옥 같은 싸움에 끌어들여서. 진혁의 말에 혜은이 피식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뻗어 진혁의 거친 뺨을 감쌌다. 당신이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지. 그리고 당신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걸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고맙다고 해요. 진혁은 그녀의 손길에 얼굴을 기댔다. 그녀의 온기가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이는 듯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폭발적이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진혁은 혜은의 뒷목을 감싸고 거칠게 입을 맞췄다. 소주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투박하지만 절실한 키스였다. 혜은도 그의 옷깃을 꽉 움켜쥐며 응답했다.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해도 상관없다는 듯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밤의 정막을 채워나갔다. 잠시 후 격정적인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거친 숨을 골랐다. 살아서 나가면 그때 제대로 밥 한 끼 사요. 하연이 속삭였다. 밥만. 술도 사고 영화도 보여주지. 네가 원하는 건 다. 진혁이 여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맹세였다. 그때 하연의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아래를 향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바닥장판이 살짝 들려 있었다. 잠깐만요. 저게 뭐죠? 혜은이 진혁을 밀어내고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녀가 장판을 들추자 먼지 쌓인 작은 상자가 나타났다. 이건 박씨 할아버지 물건인가 봐요. 상자를 열자 낡은 수첩 하나와 꼬깃꼬깃한 건물 도면이 들어있었다. 진혁은 도면을 펼쳤다. 그것은 평범한 설계도가 아니었다. 이건 최민석의 저택 설계도잖아. 진혁의 눈이 커졌다. 도면 귀퉁이에는 정원관리, 박춘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세상에 박씨 할아버지가 예전에 최민석 집에서 정원사로 일했었나 봐요. 하연이 수첩을 넘기며 외쳤다. 수첩에는 박씨가 일하면서 관찰한 내용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2015년 10월 5일 주인 남자가 서재 벽난로 뒤에 금고를 숨기는 걸 봤다. 그 안에 노란 서류 봉투를 넣고 웃고 있었다. 악마의 웃음이었다. 2015년 12월 1일 보안 시스템이 바뀌었다. 매일 밤 12시 서버 점검 때문에 3분간 센서가 꺼진다. 개구멍은 뒷마당 배수구와 연결되어 있다. 진혁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었다. 그들이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 최민석의 철통 같은 요새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 할아버지가 우리를 돕고 있어. 죽어서도 범인을 잡으라고 길을 알려주신 거야. 진혁의 목소리가 메었다. 박 씨는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홀로 복수를 준비해왔던 것이다. 서재 벽난로 뒤, 거기에 놈이 훔쳐간 원본 서류가 있어. 놈의 지문이 묻어있고 화재의 진실이 담긴 그 서류 말이야. 진혁은 도면을 바닥에 펼쳐놓고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놈의 저택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있어. 정문 돌파는 불가능해. 하지만 이 배수구를 통하면 정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는 손가락으로 도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새벽 4시, 놈이 가장 방심할 시간, 그리고 동이 트기 직전인 가장 어두운 시간. 그때가 기회야. 장비는요, 우리에겐 총도 무정이도 없잖아요. 하연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진혁은 일어섰다. 그는 방 한구석에 있던 공구함을 열었다. 망치 드라이버 렌치, 그리고 녹슨 쇠파이프들. 이거면 충분해. 어차피 조용히 들어가서 목을 따는 게 목표니까. 총소리는 놈들을 깨울 뿐이야. 진혁은 검은색 테이프로 쇠파이프에 손잡이를 감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사냥꾼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전과는 다른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억울한 죽음들을 위로하려는 정의의 불꽃이었다. 이하운, 넌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다녀올게.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하연은 이미 자신의 하이힐 굽을 돌로 내리찍어 부러뜨리고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이기 편하게 묶고 있었다. 그 꿈 깨요. 파트너라며. 그리고 그 배수구 당신 덩치로는 못 들어가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요. 그녀는 부러진 굽을 손에 쥐며 씩 웃었다. 그리고 나도 특종 잡아야죠. 내 카메라에 그 자식 수갑 차는 모습 반드시 담을 거예요. 진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지 말릴 수 없는 여자였다. 조하, 대신 내 등 뒤에서 1미터 이상 떨어지지 마. 죽어도 내 뒤에서 죽어. 재수없는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요. 해 뜨기 전에 끝내야죠. 두 사람은 준비를 마쳤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둠은 가장 짙게 깔려 있었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민석의 저택을 향한 마지막 징역.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지만 때로는 그 계란이 바위를 더럽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만들어 세상에 그 추악함을 알리기도 하는 법이다. 그들은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어둠을 가르고 나아갔다. 성북동의 밤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대저택들은 마치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한 묘비처럼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민석의 저택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수입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벽 곳곳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 그리고 정원을 순찰하는 도베르만들. 하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침입자들에게 축복이었다. 빗소리가 발자국 소리를 지워주었고 물 한 개가 시집의 시야를 가려주었다. 저택 뒷마당 외진 곳 덩굴 식물로 가려진 배수구 덮개가 덜컹거리더니 옆으로 밀려났다. 냄새 진짜 최악이네요. 이혜은이 진흙과 오물 범벅이 된 얼굴을 내밀며 헛구역질을 했다. 그녀는 좁은 배수관을 30m나 기어온 참이었다. 뒤따라 나온 진혁이 그녀를 잡아당겨 올려주었다. 살아있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박씨 아저씨, 메모 아니었으면 우린 대문 앞에서 벌집이 됐을 거야. 진혁은 낮게 속삭이며 주변을 살폈다. 정원에는 무장 경비원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여기서부턴 내 시간이야. 넌 여기서 대기해. 진혁은 쇠파이프를 고쳐주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낮췄다.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첫 번째 경비원이 하품하며 뒤를 도는 순간 진혁이 덮쳤다. 퍼!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경비원이 쓰러졌다. 비명지를 틈도 없었다. 진혁은 쓰러지는 몸을 받아 조용히 바닥에 눕혔다. 멀리서 다른 경비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다가왔다. 김씨 뭐야 자는 거야. 그가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나무 위에서 기다리던 진혁이 뛰어내렸다. 그의 다리가 경비원의 목을 감싸며 그대로 땅으로 매다 꽂았다. 트라이앵글 초크. 진혁은 놈이 기절할 때까지 조르기를 풀지 않았다. 클리어, 와도 돼. 진혁의 수신 후에 하은이 달려왔다. 두 사람은 정원을 가로질러 저택 뒷문으로 향했다. 전자 도어록이 그들을 막아섰다. 이건 내가 할게요.
하연이 챙겨온 해킹 툴을 연결했다. 숫자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1분, 2분.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빨리 좀 해봐. 순찰조 교대 시간이야. 진혁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재촉하지 마요. 최신형 암호화라. 시간이 걸린다고요. 띠리릭. 경쾌한 해제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밖과는 딴 세상이었다. 웅장한 샹들리에와 고가 미술품들이 즐비했다. 마치 유럽의 박물관을 옮겨놓은 듯 했다. 사람의 피를 빨아 만든 호화로움에 구역질이 났다. 서재는 2층이야. 그들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소리 없이 올라갔다.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양문형 문. 최민석의 개인 서재였다. 진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면은 수천 권의 법전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정면에 박 씨의 메모에 적혀 있던 거대한 벽난로가 보였다. 벽난로 뒤, 진혁은 벽난로 안쪽을 더듬었다. 그 으름이 묻은 벽돌 중 하나가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그가 벽돌을 꾹 누르자 기계적인 구동음과 함께 벽난로 전체가 옆으로 회전하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최신식 생체인식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문인식이에요. 이건 해킹으로 안 돼요. 하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혁은 침착하게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까 파티장에서 최민석과 몸싸움을 벌일 때 몰래 떼어낸 투명 테이프 조각이었다. 거기에는 최민석이 와인잔을 잡았을 때 남은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놈은 자만심이 강해서 항상 검지를 쓰지. 지적한다는 의미로 진혁은 테이프를 센서에 갖다 댔다. 삐빅, 철컥,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나 금괴가 아닌 낡고 불에 탄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인주아파트 건설 승인 원본, 대외비차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종이 끝부분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살아 있었다. 내진 설계 기준 미달 승인, 책임 감리 최민석, 그리고 그 아래에는 최민석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다. 차갑다. 드디어 진혁의 눈가가 붉어졌다. 15년. 15년의 세월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다. 억울하게 죽은 50명의 목숨값,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이. 이거면 돼요. 이걸로 그 자식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하연이 환호하며 서류를 챙기려 했다. 그때였다. 웽웽웽 귀를 찢는 듯한 비상벨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동시에 서재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다. 함정이었어. 금고 안에 무게감지 센서가 있었나 봐. 진혁이 소리쳤다. 저기 꼼짝마. 복도에서 고함과 함께 무장한 사설 경호팀이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곤봉이 아닌 실탄이 장전된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다. 예 엎드려. 진혁이 해운을 안고 소파 뒤로 몸을 날렸다. 드르륵. 드르륵. 총알이 소파 가죽을 찢고 솜을 날렸다. 서재의 고가 도자기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튀었다. 창문으로 가야 해. 진혁은 소파 틈으로 응사하며 소리쳤다. 그가 쥔 권총은 탄알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 사람은 포복 자세로 창가 쪽으로 기어갔다. 하지만 놈들의 화력이 너무 강했다. 악! 하연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하혜운아! 진혁이 놀라 돌아보았다. 혜운이 허벅지를 감싸 쥐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스치는 총상이었지만 깊었다.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괜찮아요. 뼈는 안 다쳤어요. 하연이 이를 악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았다. 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퇴로는 막혔고 파트너는 부상을 입었다. 절망적인 상황. 그의 머릿속에서 냉정한 계산이 돌아갔다. 둘 다 살 수는 없다. 누군가 시선을 끌어야만 한 명이라도 증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진혁은 서류 봉투를 혜운의 품에 억지로 안겼다.
잘 들어. 내가 놈들을 유인할 거야. 셋세면 넌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정원수 쪽으로 떨어지면 안 다칠 거야. 무서운 소리예요. 당신은 어쩌고. 나는 알아서 빠져나갈게. 이 서류 네가 세상에 알려야지. 그게 네 임무잖아. 진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슬펐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싫어요. 혼자선 안 가요. 하연이 진혁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당신 두고 가면 평생 후회할 거란 말이야. 같이 살거나 같이 죽어요. 하연의 외침이 총소리 사이로 진혁의 가슴에 박혔다. 진혁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음 앞에서도 의리를 지키려는 아니 사랑을 지키려는 저 무모함. 진혁은 피식 웃었다. 그래, 혼자 영웅놀이 하는 건 이제 지겨웠다. 내가 진짜 고집 센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진혁은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혜은의 허벅지를 단단히 지혈했다. 그리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조하, 같이 가자. 지옥이든 어디든. 그는 남은 총알을 확인했다. 세 발. 저 문을 뚫고 나간다. 준비됐어. 언제든지요. 하연이 진혁의 어깨에 기대며 한 손으로는 서류를 다른 한 손으로는 부러진 쇠파이프를 꽉 쥐었다. 진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소파를 발로 찬 놈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금이야.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진혁은 정확한 사격으로 선두에 있던 두 놈의 어깨를 맞췄다.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혜은은 고통을 참으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함께 달렸다. 그들은 쏟아지는 총알을 뚫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두 남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악마를 심판할 불씨가 들려 있었다. 이제 이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만들어 세상에 터뜨릴 일만 남았다. 서울 하늘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태양빛조차 도시를 뒤덮은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수배자가 된 강진혁과 이하연은 마지막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수백만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수도의 심장부로 곧장 돌진했다. 권력과 공론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 그곳은 곧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진실폭로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정의가 입을 다물었을 때 진실의 비명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최민석의 저택 차고에서 훔친 검은색 세단이 새벽에 강변북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뒷좌석 유리창은 이미 박살났고 차체 곳곳에는 총알구멍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진혁의 손은 피와 땀으로 미끄러웠다. 조수석의 혜우는 넥타이로 지혈한 허벅지를 꽉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품에 안은 서류 봉투만은 놓지 않았다. 경찰이다. 3시 방향. 혜은이 사이드미러를 보며 소리쳤다. 경찰차 5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저들은 진짜 경찰일 수도 있고 최민석이 매수한 경찰복을 입은 용병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잡히면 끝이었다. 꽉 잡아. 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뚫는다. 진혁은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차가 튀어나갔다. 그는 차들 사이를 칼치기로 빠져나가며 추격 따돌리기를 시도했다. 방송국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광화문은 왜요? 하연이 고통을 참으며 물었다. 방송국 송출실까지 가는 건 불가능해. 이미 놈들이 길목을 다 차단했을 거야. 하지만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대형 전광판은 달라. 그건 민간 광고 업체가 관리하지. 보안이 훨씬 허술해. 진혁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대한민국에서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야. 출근 시간인 지금 수만 명이 거길 지나가고 있어. 거기서 터뜨리면 최민석도 못 막아. 그것은 미친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끼익! 차가 광화문 사거리 한복판에 멈춰 섰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차량으로 거리는 이미 붐비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총탄 흔적이 있는 차량에 등장해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내려, 저 빌딩이야. 진혁은 해운을 부축해 채서 내렸다. 맞은편에 거대한 LED 전광판이 설치된 고층 빌딩이 보였다. 전광판에서는 최민석이 만든 재단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위선적인 미소를 짓는 최민석의 얼굴. 제어 면상부터 날려버리자고 두 사람은 빌딩 로비로 뛰어들어갔다. 경비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피투성이가 된 진혁의 살기 어린 눈빛과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보고는 뒷걸음질 쳤다. 통제실은 20층이야.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렸다. 아니, 놈들이 전원을 차단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택했다. 해운의 다리 상태로는 무리였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혁, 오빠, 나 못 가겠어. 15층쯤 올라왔을 때 혜은이 다리를 절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상처가 벌어져 붕대가 붉게 젖어 있었다. 진혁은 말없이 등을 돌려 그녀 앞에 앉았다. 에이, 엎혀. 무거울 텐데. 당신도 다쳤잖아. 잔말 말고 엎혀.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거야. 진혁의 호통에 하연은 이를 악물고 그의 등에 엎였다. 진혁은 혜은의 무게와 고통을 짊어지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의 폐가 터질 듯이 뜨거웠고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20층. 전광판 통제실 문이 보였다. 꽝! 진혁이 발로 문을 차부수고 들어갔다. 안에서 졸고 있던 직원 2명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비켜,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나가. 진혁이 쇠파이프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밖으로 도망쳤다. 하연은 절뚝거리며 메인 콘솔 앞에 앉았다. 복잡한 버튼과 수많은 모니터.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췄다. 외부 입력 단자를 찾아야 해요. USB를 연결하고 송출 신호를 해킹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 3분, 아니 2분이면 돼요.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석의 사설부대 블랙독 팀이었다. 놈들은 경찰보다 먼저 도착했다. 놈들이 왔어. 진혁은 쇠파이프를 꽉 쥐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철제 캐비닛을 끌어다가 통제실 문을 막았다.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작업 끝날 때까지 멈추면 안 돼. 오빠 같이 있어요. 나가면 죽는다고요. 하연이 울부짖었지만 진혁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네오는 세상을 바꿔. 나는 놈들을 막을 테니까. 진혁은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복대는 완전 무장한 용병. 10명이 진혁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다가오고 있었다. 좁은 복도, 피할 곳은 없었다. 진혁은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고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고쳐 잡았다. 와라, 이 개자식들아. 따다당.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진혁은 벽을 타고 달리며 첫발을 피했다. 그는 사자처럼 도약해 선두에 있던 놈의 헬멧을 파이프로 내리쳤다. 깡! 헬멧이 찌그러지며 놈이 쓰러졌다. 진혁은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총을 뺏으려 했지만 뒤따라오던 놈들이 개머리판으로 진혁의 등을 가격했다. 케어 헉! 진혁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분노로 바꿨다. 15년 전 법정에서의 무기력함, 박씨 아저씨의 죽음 하은의 눈물. 그 모든 것이 그의 주먹에 실렸다. 그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놈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턱을 날렸다. 어깨에 총알이 스치고 옆구리에 칼이 박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피가 눈을 가려 시야가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통제실 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버티고 섰다. 죽어버려. 용병 하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진혁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다. 손바닥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놈의 목을 잡아 벽에 처박았다. 여긴 못 지나가. 진혁은 피를 토하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였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혜은이 있었다. 진실이 있었다. 방 안에서 혜은은 눈물을 쏟으며 엔터키를 눌렀다. 제발
제발 되라. 업로드 완료. 송출 시작. 화면의 로딩 바가 100%가 되었다. 예션. 광화문 광장. 출근길에 바삐 움직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씩 멈춰 섰다. 거대한 전광판에서 나오던 광고가 지직거리며 끊기더니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민 여러분, 저는 KBC 기자 이하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실 것은 이 도시의 가장 추악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전광판에는 흔들리는 카메라 영상과 함께 불에 탄 서류 한 장이 클로즈업 되었다. 15년 전 인주 아파트 화재 사건.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불은 방화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진혁과 하은이 목숨 걸고 지켜낸 내진 설계 기준, 미달 승인서와 최민석의 서명이 대문짝만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박씨 아저씨가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이 흘러나왔다. 초에 본부장이 시켰어. 스티로폼으로 바꾸라고, 돈 아껴야 한다고. 충격적인 내용에 시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로 위의 차들도 멈춰 섰다. 모든 시선이 전광판에 고정되었다. 범인은 감옥에서 죽은 경비원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현 대법관 최민석입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이어서 최민석이 15년 전 사건 은폐를 지시하는 비밀 녹취록 과거 박 씨가 몰래 녹음했던 것이 재생되었다. 가난한 놈들 몇 명 죽은 게 대수야. 어차피 세상은 돈과 권력이 법이야. 덮어. 최민석의 목소리. 그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서울 하늘 아래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대법관이 살인자라고. 광장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진실은 산불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같은 시각 대법원장 집무실. 최민석은 와인잔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다. 대형 TV 화면 속에서 자신의 치부가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다. 이 벌레 같은 새끼들이.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와인이 카펫 위로 핏물처럼 번졌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법관님, 지금 검찰청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로비에 깔렸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닥쳐. 최민석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고 있었다. 고작 그따위 서류 쪼가리 하나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 최민석은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금괴에 있던 나머지 비자금 장부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헬기 준비해. 옥상으로 간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외국으로 도망치면 재기할 수 있다. 그에게는 아직 수천억의 돈이 있었다. 전광판 통제실 복도. 총성이 멈췄다. 복도는 쓰러진 용병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그 시체들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있었다. 강진혁이었다. 그는 걸레짝이 된 셔츠를 찢어버리고 상처난 복부를 꽉 눌렀다. 그의 눈은 전광판 속에 해운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해냈다. 세상이 뒤집혔다. 통제실 문이 열리고 해운이 뛰쳐나왔다. 그녀는 피범벅이 된 진혁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안겼다. 오빠, 괜찮아. 죽으면 안 돼. 안 죽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진혁은 혜은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떼어놓았다. 경찰이 올 거야. 넌 여기서 보호받아. 넌 영웅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어디 가려고? 다 끝났잖아. 아니, 놈은 도망칠 거야. 법망을 피해서 돈을 써서 쥐새끼처럼 빠져나가겠지. 진혁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타올랐다. 내가 끝을 낸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해.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용병의 모터사이클 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로 향했다. 강진혁, 하연이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그와 최민석 두 사람만의 긴 악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여정이었다. 진혁은 비틀거리면서도 묵묵히 걸어나갔다. 목적지는 하나. 최민석이 숨어있는 최후의 성역 대법원 집무실이었다. 모든 것은 불에서 시작되었고 불에서 끝날 것이다. 자칭 법이라 칭하는 자가 군림하는 권력의 정점에서 최후의 심판은 판사가 아닌 지옥을 걸어온 한 남자에 의해 집행되려 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삶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정의를 사기 위해 악마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다. 진실의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그 불길은 모든 거짓을 태워버리고 오직 잿더미와 새로운 생명의 씨앗만을 남길 것이다. 이것은 증오의 종장이자 구원의 서막이다. 대법원 청사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취재진과 시위대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경찰들이 그들을 막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굉음과 함께 검은색 모터사이클 한 대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청사 로비로 돌진했다. 와장창 유리 현관이 박살났다. 피투성이가 된 강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보안 요원들이 총을 꺼내기도 전에 바이크를 눕히며 미끄러지듯 로비를 통과해 엘리베이터 홀로 진입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최상층 대법관 집무실이었다. 매엄초 사격 개시, 보안팀장의 고함과 함께 총알이 날아들었다. 진혁은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복부는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시야는 흐릿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비상계단 문을 박차고 올라갔다. 한층 두층. 그의 발자국마다 핏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대법관 집무실. 밖은 사이렌 소리와 헬기 소리로 전쟁터 같았지만 이 방 안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방음 유리 너머로 혼란스러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던 최민석은 천천히 돌아섰다. 꽝!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진혁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불에 타담한 서류 봉투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왔으나 친구! 최민석은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는 우아한 동작으로 크리스털 잔에 최고급 붉은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연극이라는 듯이. 아직도 헬기가 안 왔어. 넌 끝났어, 민석아. 진혁은 피를 토하듯 말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거칠게 던졌다. 최민석은 와인잔을 흔들며 빙긋 웃었다. 내온 여전히 순진하군, 강 변호사. 세상이 저 종이 쪼가리 하나로 바뀔 것 같나. 개돼지들은 며칠 지저대다가 금방 잊어버려. 난 잠시 외국에 나가 요양이나 하다 오면 그만이야.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진혁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50명 그래 죽었지. 하지만 그들은 빈민가에서 하루하루 기생충처럼 살아가던 놈들이었어. 그들의 죽음이 내 경력이 되고 이 도시의 발전이 되었어. 그건 비극이 아니라 필요한 희생이었다고. 진혁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죄책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저 뻔뻔함. 희생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살인이겠지. 넌 그냥 살인자야. 살인자. 최민석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인한 구원자야. 그리고 그의 손에서 차가운 금속성이 번뜩였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었다. 묘블러이지, 비슉, 건조한 파열음. 진혁의 왼쪽 어깨에서 피보라가 튀었다. 진혁은 충격에 뒤로 밀려나며 무릎을 꿇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뒹굴었다. 고통이 어깨를 뚫고 뇌수까지 전해졌다. 최민석은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점잖은 판사의 눈이 아니었다. 동공이 풀리고 이마의 정맥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광인의 눈이었다.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며 생명을 하찮게 여겨온 오만함이 폭발하고 있었다. 이 나라의 법은 내가 쓴다. 내가 곧 법이고 정의야. 감히 내 따위가 날 심판해.
그는 진혁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무릎 꿇어 15년 전 법정에서처럼 살려달라고 빌어보란 말이다. 진혁은 고통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그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법으로는 널 못 죽이지. 네가 법이니까. 진혁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최민석은 그가 무기를 꺼낸다고 생각하고 방가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진혁이 꺼낸 것은 낡은 지포 라이터였다. 하지만 지옥불에는 법이 없어. 진혁은 라이터를 켰다. 그리고 힘껏 던졌다. 라이터는 공중을 날아 최민석의 뒤편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병들이 진열된 장식장과 휘발유가 스며든 고급 커튼 쪽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화르륵 불길은 순식간에 솟구쳤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양주병이 터지며 화염이 집무실 벽면을 집어삼켰다. 으악! 최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불. 15년 전 그가 지시했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던 그 끔찍한 화마가 눈앞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죄의식과 공포가 불을 보는 순간 터져 나왔다. 그는 불을 극도로 무서워했다. 불불 꺼, 당장 꺼. 최민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허공에 대고 마구잡이로 총을 난사했다. 피슉피슉 총알이 사방으로 튀었다. 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렸다. 그는 최민석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뒹굴었다. 이거 놔, 이 미친 새끼야. 두 남자는 불타는 방 안에서 뒤엉켰다. 권총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최민석은 손톱으로 진혁의 얼굴을 핥히고 목을 졸랐다. 난 대법관이야.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넌 쥐새끼처럼 죽어야 해. 그는 악귀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진혁은 그의 주먹을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박치기로 그의 콧뼈를 부러뜨렸다. 같이 가자, 민석아.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사과해. 진혁이 놈의 멱살을 잡고 불길 쪽으로 밀어붙였다.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녹아내리며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때 불길에 약해진 바닥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최민석의 발밑이 꺼졌다. 안 돼. 최민석이 허우적거리며 떨어지지 않으려 진혁의 발목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의 눈은 공포와 살기로 뒤집혀 있었다. 나 혼자는 안 죽어. 절대로 너도 같이 가야 해. 그는 자신의 파멸을 인정하지 못하고 진혁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 했다. 그의 소나귀 힘은 초인적이었다. 진혁의 몸이 구덩이 쪽으로 끌려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바 손잡아. 연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길을 뚫고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진혁에게 손을 뻗었다. 진혁은 혜은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민석을 내려다보았다. 탐욕에 일그러진 얼굴. 이거 놔. 넌 끝났어. 진혁은 남은 힘을 다해 최민석의 손을 걷어찼다. 아니야. 내가 법이야. 내가 신이야. 최민석의 손이 미끄러졌다. 그는 절규하며 불타는 아래층으로 추락했다. 거대한 화염이 입을 벌리고 그를 삼켜버렸다. 그의 비명소리는 무너지는 건물의 굉음에 묻혀 사라졌다. 잡았어요. 하연이 진혁의 손목을 낚아채 끌어올렸다. 진혁은 바닥으로 기어 올라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빨리 나가야 해요. 건물이 무너져요. 혜연은 진혁을 부축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불타는 지옥을 빠져나왔다. 제트, 대법원 청사 밖. 진혁과 혜은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구급대원과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헬기가 머리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하연은 진혁을 바닥에 눕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진혁의 얼굴에 떨어졌다. 바보야,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진혁은 힘겹게 눈을 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너무나 따뜻했다. 안 죽는다고 했잖아. 데이트.
해야지. 진혁은 피 묻은 손을 들어 혜은의 뺨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빠지며 툭 떨어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긴 악몽이 끝났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서울의 한적한 골목, 기억 서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카페. 가게 안은 커피 향과 책 냄새로 가득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던 하연이 기지개를 켰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불타는 법정 정의의 기록 이라는 제목의 원고가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기자가 아닌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야, 강진혁 주문 밀렸잖아. 농땡이 피울 거야. 하연이 카운터 쪽을 향해 소리쳤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진혁이 쟁반을 들고 튀어나왔다. 아, 알았다고. 나 환자야, 환자. 어깨 아직 쑤신다고. 진혁은 투덜거렸지만 그의 얼굴색은 6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다. 날카롭던 살기는 사라지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혜은의 테이블에 라테 아트가 그려진 커피를 내려놓았다. 하트 모양이었다. 서비스다. 작가님 원고료 들어오면 잊지 말고 입금해. 웃기시네.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평생 공짜로 부려 먹을 건데. 혜은이 혀를 내밀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진혁은 피구으며 그녀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평생이라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일상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지켜야 할 미래가 있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아, 어서 오세요. 기억 서점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강진혁, 이하은과 함께한 이 험난한 정의의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의 유령.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용기와 진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메시지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꽉 닫힌 해피엔딩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통쾌함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납시다.